강준호 목뒤점 3개 들켰어. 채화영이 드림을 내 아들한테 준다고 공표해버렸거든요. 채화영이 그 말을 던지자마자 드림호텔 안이 조용해진 게 아니라 사람들 숨이 먼저 끊겼는데요. 구독 눌러두세요. 오늘은 화영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날이 아니라 화영이 평생 애타게 찾아 헤맨 하늘이 이미 드림 한복판에서 셰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버리는 날이거든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화영은 드림은 내 아들한테 줘야지를 선언하며 상속판을 열었는데 그 하늘이 강준호라는 이름으로 이미 드림의 심장에 서 있었고 화영은 그 사실을 붙잡는 순간 찾기에서 빼앗기로 스위치를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전날 아침부터 화영 눈빛이 말라 있었고요. 이강혁이 밤새 긁어온 보고가 또 같은 단어로 묶여 들어왔거든요. 별장 근처 보육원, 목뒤점 3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화영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 3개는 화영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봤던 표식이었습니다. 하늘 목덜미에 있던 점 3개요. 그 점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디선가 살아남아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여기서 화영의 결은 분명했는데요. 화영은 아이를 버리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올게라는 말을 남겨놓고 진짜로 돌아가려다 스스로 발을 빼버린 사람이었죠. 돌아가는 순간 자기 이름이 무너질까봐, 뜨기 시작한 모든 게 꺼질까봐 겁이 났고요. 그런데 겁이 컸던 만큼 죄책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화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독해졌습니다. 울면서 찾는 게 아니라 돈으로 찾고 돈으로 안 되면 권력으로 긁어내는 방식으로요. 화영이 드림호텔 대표 자리를 붙잡고 드림그룹까지 노리는 이유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하늘을 찾는 순간 엄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내 손 안에 넣는 순간 비로소 자기 인생이 완성된다고 믿었거든요. 화영은 그날 선언부터 먼저 꺼냈는데요. 드림은 내 아들한테 줘야지. 그 말은 누군가에게 허락받으려고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화영이 자기 스스로에게 박아놓는 못이었거든요. 지금은 드림호텔 대표로 버티고 있지만 화영이 진짜로 노리는 건 자리가 아니라 판입니다. 판을 뒤집고 나면 며느리도 손녀도 충성도 전부 장식이 되죠. 화영은 마서린을 지켜야 할 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시선을 붙잡아둘 완충제였고요. 화영이 끝까지 붙잡을 이름은 오직 하나, 하늘이었습니다. 화영은 속으로 순서를 외웠습니다. 내가 먼저 회사를 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을 후계로 세운다. 순서가 바뀌면 끝장이라는 걸 화영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화영은 사람을 먼저 흔들지 않았습니다. 시스템부터 흔들었는데요. 주방 예산 결제를 늦추고 납품선을 바꾸고 단가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운영 효율이라고 포장했지만 속은 달랐죠. 강준호가 가장 예민한 곳, 주방에 숨통을 쥐는 거였습니다. 강준호는 돈으로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준다고 고개 숙이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화영은 강준호가 실수하게 만들 판을 깔았습니다. 주방이 휘청거리면 셰프는 결국 손끝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손끝이 흔들리는 순간 화영은 셰프 자격을 들이대며 그 사람을 꺾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화영은 강준호를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치도 안 보고 굽히지도 않고 고개 숙이는 법도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화영은 속으로 수없이 씹었습니다. 재수 없어. 내가 뭔데 여기서 고개를 안 숙여. 그래서 화영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적당한 명분만 만들면 쫓아낸다. 내 사람으로 채운다. 그게 화영의 평소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화영이 완전히 갈아탄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강준호가 주방에서 앞치마 끈을 묶는 찰나였습니다. 고개가 살짝 숙여지면서 셔츠 깃이 내려갔고 목덜미가 잠깐 드러났습니다. 점 3개가 딱 박혀 있었고요. 화영 손에서 컵이 툭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도 화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안 쉬고 한마디만 튀어나왔거든요. 그 점 왜 내 목에 있어?
여기서 화영 속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게 진짜 포인트였는데요. 화영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바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왜? 설마 아니겠지. 화영은 자기 스스로를 먼저 부정했어요. 점 3개가 세상에 하나뿐이냐고, 우연일 수 있다고, 착각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화영이 그 점을 정보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 감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하늘 목덜미를 만지던 손끝의 미세한 울퉁불퉁함, 울음이 멎지 않아서 목덜미가 땀으로 미끄럽던 감촉,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다시 안을 수 있을까라는 공포까지요. 그러니까 화영은 눈앞에 점 3개를 보는 순간 기억이 아니라 그날이 통째로 재생돼 버렸습니다. 더 미친 건 화영이 방금 전까지 강준호를 쫓아낼 생각을 했다는 거였는데요. 내가 지금 뭘 하려던 거지? 내가 쫓아내려던 게 내 아들이면? 화영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오히려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면 사람이 흔들리거든요. 화영은 흔들리면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영은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눌렀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다. 확인부터. 확인되면 그때 내 카드로 만든다. 화영이 엄마가 아니라 주인으로 굴러가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서 드러났고요. 강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멈칫 하나가 화영에겐 대답이었는데요. 화영은 그 정적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왜 내 목에 그 점이 있냐고. 강준호가 그제야 짧게 대답합니다. 타고난 겁니다. 말투에 사과도 없고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게 화영을 더 미치게 했습니다. 화영은 속으로 확신합니다. 얘는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모르는 아들은 통제하기 쉬운 아들이거든요. 화영은 그 순간부터 강준호를 쫓아낼 놈이 아니라 묶어둘 놈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호칭이 화영의 다음 행동을 다 정해버렸습니다. 화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화영은 바로 이강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호 동선 잠가. 납품 더 틀어. 그리고 오늘 안에 확보. 강혁이 전화로 확인하자 화영은 낮게 잘랐습니다. 컵이든 수저든 앞치마든 뭐든 손이 닿은 건 남겨. 그 말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묶는다. 화영이 찾기에서 빼앗기로 갈아탄 순간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화영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주방 위생 점검 공지를 띄우게 했습니다. 전 직원 건강검진 필수. 겉으로는 위생이었는데요. 화영 속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확보하면 끝. 화영은 확인을 한 번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설마가 진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의심이 아니라 소유가 시작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하필 그날 마대창 회장이 강준호를 저녁 자리에 부른 게 더 잔인했습니다. 마대창이 웃지도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 설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은 연애 상담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는데요. 강준호는 한 박자도 안 쉬고 끊었습니다. 마음 없습니다. 여지를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거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문 밖에서 듣고 멈춰 선 사람이 있었는데요. 마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거절당했다보다 먼저 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들은 느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는데도 문손잡이를 못 잡았고요. 대신 속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그래, 마음이 없으면 마음 말고 다른 걸로 묶으면 되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거절을 다른 눈으로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최화영이었거든요. 화영은 문틈 넘어 강준호 목소리를 듣고도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칼이 화영에겐 정리처럼 들렸습니다. 설인이랑 얽힐 생각이 없다는 건 강준호가 감정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화영은 그 순간 결론을 냈습니다. 좋아. 감정이 없으면 더 쉽다. 그럼 나는 감정이 아니라 핏줄로 묶는다. 화영은 바로 강혁에게 짧게 보냈습니다.
저녁 끝나면 확보. 강혁이 무슨 확보요 묻기도 전에 화영은 이미 다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대창 앞에서는 서린으로 시선을 붙잡아두고 뒤에서는 강준호에게서 결정적인 한 조각을 뽑아내 내 아들이라는 명분을 완성하는 것. 그게 화영이 늘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서리로 만드는 거요. 그 시각 강남봉 집은 다른 불씨로 타고 있었는데요. 한영자가 남봉 휴대폰에서 채 조교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이게 바람이 아니라 숨겨둔 과거의 손잡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영자가 폰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채 조교가 누구야? 남봉은 대답을 피하려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영자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요. 나 몰라야 할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가 같이 덮었던 사람이야? 남봉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이름 꺼내지 마. 영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꺼내면 뭐가 터지는데? 남봉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로 더 작은 목소리로 받았는데요. 요즘 누가 우리 집 주변을 긁고 있어. 기록도 사람도. 영자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준호 쪽이지. 남봉 손끝이 움찔했고요. 영자는 그 반응 하나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준호의 시작을 들추려 한다는 걸요. 영자는 조용히 묻습니다. 입양 서류 어디 있어? 남봉은 오래 숨을 삼킨 뒤에야 말했는데요.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거야. 영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도. 남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면 물어도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달라. 열어달라고 밀고 들어오면 우리 둘 다 무너져. 영자는 그제야 이름 하나를 떠올렸고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채화영 움직였지? 남봉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영자는 그 침묵을 들으며 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건 바람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야. 화영이다. 바로 그때 오복길 쪽에서도 머리핀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머리핀은 오장미가 면접 보러 갈 때 머리에 꽂고 갔던 핀이었고요. 복길이 엄마가 하던 거라며 장미 손에 쥐어준 핀이었습니다. 장미는 복길을 아빠라고 부르며 믿었습니다. 그런데 간판 사고 이후 복길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해졌는데요. 복길이 장미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장미야, 나 그 핀 내 엄마 거라고 믿었는데 아닌 것 같더라. 장미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수키가 요 며칠 둘둘이었어만 중얼거렸고 그 둘이 핀과 붙어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장미는 핀을 만지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것이 아니면 그럼 누구 거야? 복길이 숨겨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장 근처 보육원에 있던 아이가 사고가 터진 그날 우연히 창고로 숨어 들어갔다고요. 그 아이도 자기처럼 버려진 애들을 오래 봐온 애였는데 창고 안에 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애가 아기 손에 뭘 쥐어줬대. 자기한테 남은 유일한 물건이라면서. 복길은 그 말을 하다가 목이 잠겼는데요. 그때 내가 창고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다가 바닥에 뭐가 떨어졌어. 딸각하고. 복길은 그걸 주워들고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물건처럼 느껴졌고요. 문제는 그 창고 주인이 그 물건을 보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숙회 건 줄 알았대. 그래서 나한테 숙희 것 떨어뜨렸더라 하고 줬어. 나도 그렇게 믿어버렸고. 장미는 복길 말끝이 떨리는 걸 보면서 복길이 지금 아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무너지는 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장미는 이미 복길이 친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고백은 장미에게 두 개의 칼이었습니다. 머리핀은 보이지 않는 진실로, 복길은 장미의 뿌리로요. 장미는 그 머리핀을 손바닥에 꼭 쥐었다가 아무 말 없이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면 그 순간부터 이건 물건이 아니라 표적이 될 것 같았거든요. 장미는 복길을 아빠라고 부르는 입이 뜨겁게 떨렸지만 바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복길이 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고 복길이 무너지면 장미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대신 장미는
머릿속에 단 하나만 남겼습니다. 별장 창고 주인. 사람은 결국 입으로 흔들리고 기록은 결국 사람으로 새거든요. 수키는 병실에서 잠깐 번쩍하긴 했는데요. 수키는 기억이 말이 아니라 감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미가 머리핀을 보여주는 순간 숙의 눈이 순간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수키는 핀을 보자마자 손을 뻗었고요. 입술이 떨리며 아가 같은 말만 새어나왔습니다. 이름도 단서도 없었는데 그 공백이 더 무서웠습니다. 장미는 그 순간 확신이 아니라 의심만 가슴에 박았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물건을 왜 저렇게 붙잡지? 그 사이 강준호는 주방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재료가 바뀌고 납품이 틀어지고 레시피가 흔들리는데요. 준호는 누구보다 재료에 예민한 사람이라서 누가 손 뗀지를 바로 느낍니다.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바꿨습니까? 대답이 나오기 전에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고요. 대표가 바꿨다는 걸요. 준호는 화영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화영이 원하는 게 바로 그 감정 폭발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참는 쪽을 택했는데요. 참는 만큼 밤마다 다른 꿈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릴 때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뛰던 감각, 그리고 목덜미가 화끈거리는 느낌. 준호는 새벽에 깨서 목덜미를 만지며 숨을 고릅니다. 나는 강준호다라고 되뇌는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결국 화영이 준호를 대표실로 부릅니다. 화영은 예산 서류를 내밀고 말했는데요. 사인해. 준호가 낮게 답합니다. 못합니다. 화영은 미소를 유지한 채로 한 박자 더 밟았습니다. 그럼 강남봉부터 부를까? 준호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화영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이 왜 널 아들로 만들었는지 너도 궁금하지? 준호는 목이 바짝 마르는데요. 화영은 마지막으로 그 말을 던졌습니다. 드림은 내 아들한테 줘야지. 근데 내가 그 아들이라면 넌 내 말 들어야겠지. 준호는 숨을 삼키며 셔츠 깃을 올려 목덜미를 가렸습니다. 그 행동이 화영 눈엔 부정이 아니라 반응으로 보였고요. 반응은 곧 손잡이였습니다. 마지막 한 줄은 화영이 혼잣말처럼 웃으며 내뱉는 소리였는데요. 하늘아, 이제야 찾았네. 너만 오면 드림은 내 거야. 근데 이 말이 따뜻해서 소름이 아니라 차가워서 소름이었습니다. 안아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확인 끝나면 넌 내 거라는 말이었거든요. 풀스토리는 롱폼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게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줘요. 설인이 먼저 폭발할까? 화영이 먼저 준호를 서류로 묶어버릴까? 여러분은 어디에 걸래요?